아이의 희망사항을 가장 중시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받기는커녕 무시받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만약 아이의 사랑과 애정을 얻으려 안달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신의 의무에 집중한다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수백 번도 넘게 강조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어른들의 권위 없이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일단 권위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이 흐려졌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권위적인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아이에게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권위를 강압적인 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중요도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이번 시간에 한번 바로잡아보고 싶어요. 부모의 권위가 강하다는 말은 아이에게 부모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이게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너무 좋지 않나요? 권위가 강하다는 걸 권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보다도 엄마 아빠의 말씀이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래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아이들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님의 말을 훨씬 신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말들을 훨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권위가 주는 혜택에 더 초점을 맞추고 권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주는 혜택을 6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요. 책 구절이랑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권위가 주는 혜택은 매우 많다. 부모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중요하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애착보다 가족 간의 애착을 더 우선시할 수 있다. 아이가 다른 어른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도 있고 탄탄하고 정확한 자아상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뿌리 내린 자아상이 아닌 아이의 진정한 본성에 뿌리 내린 자아상 말이다. 아이에게 욕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다. 음악이나 미술, 자기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더 높고 더 나은 수준을 갈망하도록 북돋을 수도 있다. 이렇게 6가지로 나열돼 있어요. 우리가 권위를 제대로 갖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길러질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 필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자꾸 흐려지고 있어요. 이 좋은 혜택을 주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부모님들의 권위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오해들을 책에서 또 6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 오해들부터 살펴보고 다시 혜택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오해, 반작용 효과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책에서 나오는 이 반작용 효과가 뭐냐면요.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게 아이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릴 때 엄격하게 하면 아이 속에 반항심이 길러져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시점에 더 엇나가고 막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엄격함과 다정함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건 명백한 오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적 연구는 대개 품행이 바른 아이가 자라서 품행이 바른 어른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관대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약물 남용,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 등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종적 연구는 단편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예측하는 연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행동 양상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살펴보았더니 관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알코올 문제나 약물 남용, 불안, 우울 장애 같은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드러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계속 책을 읽어볼게요.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더 잘했고 음주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낮았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반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이성관계를 맺었다. 이게 종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대한 부모보다 권위 있는 부모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책에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너무 엄격한 양육 방식, 너무 부드러운 양육 방식, 딱 적당한 양육 방식. 저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설명이 나오니까 집중해주세요.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무 엄격한 부모는 자녀에게 다정함이나 사랑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너무 엄격한 부모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너무 부드러운 부모는 보통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잘 표현한다. 하지만 규칙을 시행하는 일에 취약하다. 너무 부드러운 부모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 약물 남용과 알코올 남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딱 적당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도 공정하고
일관되게 규칙을 시행한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규칙을 약간 조정하지만 절대 규칙을 깨지 않는다. 딱 적당한 부모의 자녀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딱 적당한 부모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고 그와 동시에 사랑이 넘친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엄격함과 다정함이 공존된 양육 방식이 존재하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케이스인데요. 정말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제 학창시절 친구들은 주은이 어머니 진짜 무섭잖아 라고 할 정도로 다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엄격하셨지만 제가 무서워서 주눅이 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아빠 말씀이 저한테 가볍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늘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3남매 가정인데요. 엄마 아빠가 늘 저희에게 헌신적이셨고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일러주시고 제가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제 옆에 계셔주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은 순간에 의지하지 못했던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언니는 지금 현재 MIT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끝나고 미국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쭉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족끼리 영상통화를 하면서 언니가 혼자 유학 나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의 지지 덕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지가 물질적인 그런 서포트보다도 정서적인 서포트가 훨씬 컸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도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날 반겨줄 안식처라는 그런 믿음이 언니를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대학 시절에 저희 엄마가 힘들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포기하고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언니가 눈 녹내장에 실명될까봐 무서워하니까 엄마 눈 뺏어줄게 걱정 마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언니가 불안한 게 확 잡히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꼈대요. 저도 너무 같은 감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깊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책을 다시 볼게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이 생각하는 딱 적당한 부모의 모습은 권위 있는 부모에서 허용적인 부모로 꾸준히 이동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은 엄격함과 다정함 사이가 긴장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엄격하거나 다정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지 둘 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규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당신을 다정하지만 엄격하진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너무 부드러운 부모이다. 적당한 부모가 된다는 건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책에서는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당신이 자녀를 엄격하게 훈련시킨 후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났다면 당신은 아이가 현명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산 증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자주 묻던 말이, 주은아 너 그렇게 엄마가 못하게 하는 게 많으면 반항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엄청 반항할 것 같아. 나 반항하고 뛰쳐나갈 거야. 나는 못 참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왜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주시는 애정과 사랑이 훨씬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훨씬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당장의 유혹보다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 게 나한테 좋다는 걸 그냥 계속해서 깨닫게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언니한테 엄마가 보내신 문자 내용인데요. 그냥 막 사랑한다고 엄마의 애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늘 엄마의 귀한 딸이라는 표현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엄마의 언어들을 듣고 자라서 저도 늘 제 스스로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것 같고, 정말 누구보다 엄격하셨지만 사랑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반항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오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사례인 셈이죠. 두 번째 오해, 아이가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바르게 키우려면 제한을 둬야 하는 순간들도 많이 오는데요.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된 경우에 부모들이 아이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아이가 나로 인해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안 된다고 하거나 절제시키거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부모들의 전제된 심리를 책에서 또 3가지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아이가 집 밖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전제, 엄격하면서 동시에 다정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제, 이런 마음들로부터 오해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서서히 아이에게서 권위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잃는다는 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는 거고요. 때때로 부모들은 자신이 한 걸음 물러나고 아이에게 직접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를 돕는 일이라고 믿는다. 정말로 독립적인 12살짜리 아이는 없다. 코트니는 다만 자연적인 의존성을 부모로부터 또래 친구에게로 옮겼을 뿐이다. 정말 없어요, 어머님들. 진짜 다 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초등 시기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가기 싫어도 같이 가야 해. 부모는 이 말을 해야 한다.
왜일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은 현대에서 권위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한 핵심 토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좋은 추억의 대부분이 쌓인다면 아이가 더 이상 어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부모와의 시간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는 조금 독립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의사결정권을 아이에게 주시기보다 가정 내 기준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아이를 인도해 주셔야 해요. 부모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아이가 친절하고 품행이 바르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딱 적당한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집 밖에서도 바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했다. 앞서 말한 질문을 던진 부모는 엄격함 혹은 다정함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현대 미국인들의 관념을 수용했다. 그 결과 엄격하면서 동시에 다정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부모의 임무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고 아이가 진짜 경험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거나 연못 안에서 첨벙거리며 올챙이를 잡는 일 같은 경험 말이다.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부모들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란다. 부모님들부터 스스로 바른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신념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강인함을 길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해. 제 아이가 독립적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찍은 권위 없는 부모가 의외로 평소에 자주 하는 말습관 편이랑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영상 링크 같이 걸어 놓을게요. 아이가 잘하면서 말대답할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네 라고만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에게 쓰는 표현이 다소 퉁명스럽고 조금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어른들이 권위를 잃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이 어렵지 이런 순간순간을 잡아주지 않으면 무례한 언어는 정말 더 쉽게 더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아이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아이가 항상 부모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동의할 수 없어요. 엄마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입 다물어요. 엄마는 자기가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미국에서 매우 흔해졌다. 아이가 이러한 무례한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생각의 독립성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무례함을 부추기지 않고서 생각의 독립성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 대부분의 딱 적당한 부모들은 이 임무를 잘 해낸다. 제가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학생들이 와서 요새는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언어가 거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할 때도 비속어가 섞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대화 속 모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른들과 소통할 때 아이들의 입에서 공손하지 않거나 정중하지 않은 표현이 나오는 걸 봤다면 그건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걸 잡아주는 방법으로 아이와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경험으로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정중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 즉 적대감 없이 독립성을 키우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일단 이 기술을 익히면 아이와 함께 더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나누더라도 논의가 말다툼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네 번째 오해. 그저 제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오해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갈등이 생기니까 부모로서 생각하는 기준은 포기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그게 더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엄마의 아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일은 진정한 충족감을 주는 원천이 되기 힘들다. 게임에서 얻는 만족감이 스리슬쩍 중독으로 악화되기도 했다. 중독의 특징은 시간이 흐르면서 즐거움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이다. 욕구의 만족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행복은 자아실현, 즉 자신의 잠재력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온다. 아들은 욕구, 본능적 욕구에 탐닉하고 있다. 엄마는 비디오 게임을 끄고 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들이 엄마에게 지금 당장 혹은 다음 주나 다음 달에 고마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혹여 5년 후에는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책에서도 이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당장 1, 2년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제가 보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족 지연에 대한 능력을 아이들이 길러가야 한다고요. 이거 갖고 싶다고 바로 사주고 저거 갖고 싶다고 바로 사주는 거, 지금 당장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기준과 제한 없이 만족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행위는 아이가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죠. 항상 그래왔지만 부모의 커다란 임무 중 하나는 아이에게 욕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에게 솜사탕같이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보다 더 높고 더 나은 것들을 원하고 즐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해결책은 의식적으로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든 화면을 끄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체제 전복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와 또래 친구들이 보내는 시간보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실 때 얼른 밥 먹이고 있고 숙제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시간을 정말 충만하게 아이와 보낸다는 마음으로 진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단순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실패와 노력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를 배우는 순간만 해도 치고 싶은 곡을 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을 견뎌낼 힘이 없으면 치고 싶은 곡을 멋지게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짜증나는 감정, 빨리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5번째 오해, 사랑한다면 아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아이를 못 믿고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이가 하는 말을 모든 순간 진실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어쩌면 당연하게 생기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녀를 두고 안 했다고 하는 자녀와 했다고 하는 선생님 사이에서 대립을 하게 되는 부모의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이런 오해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서로 힘을 모아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평소에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돈독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런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하는 말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고 교사가 부모와 한 배를 탄 동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딸 혹은 아들은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 아이가 또래 친구들의 의견을 부모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부모가 제 아이는 절대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을 모면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지언정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오해입니다. 아이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아이로부터 애정을 채우고 자녀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부모님들의 유형에서 나오는 오해예요. 이 오해로부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은 부모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뿌리를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모의 임무는 아이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다. 아이가 다정하게 포옹해주거나 사랑해요 라고 자발적으로 말해준다면 그것도 신나겠지만 이러한 애정 표현이 부모의 주요 목표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혼한 부모 또는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부모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책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가볼게요. 많은 부모들이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기 시작했거나 장기적 파트너 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파트너가 없거나 파트너가 다정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의지해서 따뜻함과 애정을 구할 수도 있다. 성인 환자를 만나면서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 더 이상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더 이상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를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부모가 아이에게서 채우려고 한다면 권위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 파트너가 채워야 하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아이가 더 많은 애정을 주기를 기대하면 부모로서의 권위에 크게 손상이 간다. 아이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질까봐 그냥 더 잘해주고 더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편하신 부모님들, 잘못해서 혼을 내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다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겠는 부모님들, 결국에는 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입을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다 맞춰주고 눈치 살펴주고 비위 맞춰준다고 관계가 돈독하고 애정이 피어나나요? 아니죠. 이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오해들을 같이 사례랑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초등 아이들과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만나왔는데요. 저는 직접 겪었던 경험들이기도 해서 더 와닿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종적 연구를 보아하니 다 오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 때문에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가는 길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명확히 바로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책 구절도 살펴볼게요. 책 앞부분에 나와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지배된다면 사랑받겠다는 목적조차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저에게는 너무 뇌리에 남고 울림을 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이들만이 가진 선천적 특징이 작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부모에게 통솔받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은 모든 어른들로 바꿔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고 통솔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어른들을 좋아하는 거죠. 본능적으로요. 아이의 희망사항을 가장 중시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받기는커녕 무시받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만약 아이의 사랑과 애정을 얻으려 안달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신의 의무에 집중한다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부모로서의 의무는요,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었던 내용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권위가 주는 혜택을 온전히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혼란을 느끼고 있다. 아이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가, 아니면 권위 있는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가. 많은 부모가 옥매인 채 몸부림을 치면서 한순간 쿨한 친구가 되려고 애쓰다가 다음 순간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고 애쓴다.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가장 흔한 일이 딱 적당한 부모에서 너무 부드러운 부모로 미끄러지는 일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기준을 고수하고 지켜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사명 없이는 불가능한 게 자녀를 기르는 일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가 강할 때, 즉 아이들의 삶에서 부모 그리고 어른들이 더 중요해질 때 아이들이 받게 되는 이 혜택들, 의미 있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다. 가족 안의 애착을 더 우선시할 수 있다. 다른 어른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 있다. 탄탄하고 정확한 자아상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다. 아이에게 욕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성품에 있어서 더 높고 더 나은 수준을 갈망하도록 돋을 수 있다. 혼란을 느끼지 않고 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얘기해주고 더 건강하게 아이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아이들이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건강한 권위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특강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삶을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자기 통제력에 관한 이야기로 챕터 2 특강을 갖고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